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신동현 연구원과 함께 나눠볼 주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4월 위기설은 없다. 건설주 기회를 잡아랍니다.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요.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깊어갑니다.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인데 건설주, 이 주가론과 별개로 투자 심리가 약간 정체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견 건설사들 잇따라 문을 닫게 되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4월 위기설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함께 나오면서 국내 건설주 훈풍 분위기도 함께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 모두 안고 있는 건설주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주담대 변동금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린다고 하거든요. 코픽스가 2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렸는데 주택 매수 심리 회복될지 요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코픽스 금리는 22년 말을 고점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이제 22년 말부터 쭉 떨어지고 있고 주담대 금리는 이 코픽스 금리를 베이스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코픽스와 함께 주담대 역시도 22년 말 이후로는 쭉 하락세를 보였고 다만 주담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혼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부분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 주도와의 담보대출 관리에 들어갔고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이제 가산금리를 좀 높게 부여하면서 이제 코픽스와는 좀 괴리율이 커진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그런 모습이 최근에는 많이 정체가 됐고 이제는 여기서 주담대 금리 역시도 앞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5년도 들어서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장부에서 대출 잔액을 다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 말 대비했을 때 확실히 대출 잔액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주담대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가산금리 제거 효과와 그리고 올해 3번으로 예상되는 이미 한 번 진행을 했죠. 나머지 2번 남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큰 폭의 하락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실수요 역시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될 텐데 올해 7월 달에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던 대로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 예정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작년 9월 달에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주택 수요가 한번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 건설주 역시도 그 당시 이제 약간 하락세로 다시 돌아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올해 하반기 역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수요가 좀 회복이 되다가 하반기에는 정책으로 인해서 살짝은 주춤할 수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는 이슈도 건드려 봐야겠습니다. 홈플러스 법정 관리 이 사태죠. 유통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정말 대단한 상황인데 건설업계에서 이 위기의 줄도상 공포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건설업 4월 위기설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홈플러스랑 사실 건설업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공교롭게 시기가 겹쳐서 같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건설업에서 4월 위기설이라고 하면 PF 대출과 연관 지어서 많이 언급이 되는 주제입니다. 아직 건설 경기, 분양 경기 내지는 PF 대출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4월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 때문에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시장에서 그 PF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회사들이 4월 달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4월 위기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 이랬고 올해도 이랬고 4월 위기설은 매년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높은 공사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주택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 외의 지역 또 서울 역시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상급지 외에는 충분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따라서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분양이나 착공의 증가로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주택시장입니다.
다만 PF 시장이 이제 여기서 더 침체로 빠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확실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이지만 회복세는 이미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 이후로 PF 대출의 기초자산으로 발행이 되는 유동화 증권의 발행 잔액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회복 추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금융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PF 대출 연체율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3.6%였던 게 12월 말 기준으로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최악은 이미 지났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F 대출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주택 시장의 침체가 충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작년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그 전년도까지 약 2년간 그 업황을 견뎌오면서 이익적인 측면이나 재무적인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된 건설사들은 분명히 작년보다 많아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 좋은 소식이 초반에 많이 들려오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주택 가격의 훈풍이 서울 외에 지방 지역까지 확산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정확히는 예측이 어렵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올해까지는 계속 우려가 산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4월 위기설, 건설업의 위기를 보게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PF 대출 관련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올 한 해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려감은 잔존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그동안, 건설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올해도 이 건설업종 전반에 매출액 둔화 흐름은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계속 둔화되기만 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떻습니까?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떨어질 이유가 더 남아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악재는 다 끝났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업황 측면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최악은 지났고, 또 매출액의 둔화를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컨센서스를 보면 주택 건축 부문의 매출액은 확실히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배경이라고 하면 지금 3년 전, 공사 기간을 3년 정도 잡으면 약 3, 4년 전에 공사를 시작했던 분양 물량들이 이제는 준공이 되면서 매출액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부분을 신규 물량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세대수를 분양을 한 반면에 최근 1, 2년간은 분양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부동산 가격도 한창 높았을 때고 이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양 세대수 간의 괴리가 이제 건설사의 주택 건축 부문의 매출액의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매출액 단에서는 일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밑에 영업이익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올해 건설사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출 원가율 자체가 많이 하향 조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단에서는 충분히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배경이라고 한다면 23년도 이전에 착공에 들어갔던 지금은 상대적으로 고원가율 현장으로 분류가 되는 현장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공이 되고 매출에서 제외가 된다면 전체적인 믹스 개선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는 충분히 올해는 성장하는 그림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건 이제 건설업 관련해서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고원가율의 현장이 준공되고 현장 믹스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이 이익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전망까지 좀 내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주가 측면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보면요, 코스피 200의 건설주의 수익률 전월 대비 2.3%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그 1개월 수익률이 2.5%포인트 상회하게 됐는데, 금리 인하도 기대감이 있겠고, 그리고 특히 해외 수주의 기대감이 꽤 나오고 있는 건설주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건설업종, 이 주가는 바닥 찍고 상승세를 이제부터 좀 기대해봐도 괜찮다고 봐야겠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젠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업황의 추가적인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이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대표적인 수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섹터가 항상 언급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익적인 측면이나 업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소외받았던 또 대표적인 섹터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됐던 그런 수급들이 돌아오는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주가는 앞으로 더 업사이드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해외 쪽 언급을 해주셨듯이 지금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내 부문에 특히 주택 부문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면 이제 건설사들이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업을 제대로 해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이제는 해외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음식료나 이런 쪽도 화장품도 그렇고요. 해외 시장이 더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건설업종에서도 그런 해외 수지 기대감이라는 건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해외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23년도부터 꾸준히 해외 수주는 이제 과거 평년 대비해서는 좀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됐었고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그런 기대감을 국내 부문의 침체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게 걷어내진다라는 게 이제 올해의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 주가의 바닥을 찍고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인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던 7월 스트레스 DSR 이런 관련된 영향도 물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주가가 좋을 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작년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7월 달에 3단계가 시행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실수요가 꺾이는 그림이 주택시장에선 나타날 거고 건설사의 주가 측면에서도 그 시기에는 일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이익 기대감과 업황 침체의 제한적인 가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회복세로 들어섰다가 이후에 7월 정책이 시행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이 규제가 강화된 직후에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 좀 침체기로 들어가고 상승폭이 축소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하반기 초에는 주가가 살짝은 약세를 보이고 다시 하반기 말로 갈수록 반등세를 보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DSR 규제 3단계 요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DSR은 은행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 본인의 소득 대비해서 본인이 갚아 나가는 대출금의 원리금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리스크 관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지역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40% 정도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DSR 40%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산정을 할 때 가령 제가 3%짜리 상품을 대출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라는 건 제가 받은 상품보다 좀 더 높은 가상의 금리를 적용을 시켜서 제가 갚아야 되는 실제 원리금보다 높게 이제 분자에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자체가 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는 더 나아가서 주택 수요의 일시적인 감소로 또 귀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했던 건설주들입니다. 건설 관련된 사고들도 많았고 부동산 경기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 나오고 있어서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또 앞으로 우상향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 한번 이야기를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구원님의 탑픽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업종 전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을 가장 좋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건설이 국내 주택 부문에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익이 반등한다라는 건 사실 다른 건설사들도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익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의 멀티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이제 해외 수주 기대감이 최근에 가장 컸던 시점이 23년도 들어서면서였는데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받았던 PBR을 계산을 해보면 일반적인 국내 비중이 높은 주택주 대비해서 PBR이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70% 정도 높게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프리미엄이 지금은 거의 다 제거가 된 상황이고 그 이유가 해외 쪽 프로젝트에서 수주는 잘하지만 이제 수익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였는데 현대건설이 작년 4분기에 대대적으로 해외 현장에 대한 빅베스를 진행을 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비용들을 앞당겨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까지는 사실 보수적으로 잔여 비용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2분기부터는 정상적인 마진율 구간으로 진입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해외 현장에서 정상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걸 본다면 이제는 시장에서도 해외 수주에 대한 멀티플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부여할 수 있는 논리가 완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현대건설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혹시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 주가로는 36,000원이지만 여기선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PBR 기준으로 한 0.3배 중반에서 0.4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림인데 네,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높게는 저는 그래도 올해 0.6배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지금의 한 1.5배 정도는 더, 5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혹시나 그 종목 한 가지 더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현대건설이 좀 아니다 싶으시면 그 외에는 또 GS건설도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작년에 주가가 한창 좋았고 그 기대감이 이제 다른 종목들로 분산이 되면서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GS건설은 자회사인 GS 이니마를 매각하려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시장과 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 GS 이니마의 정확한 매각 가액이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은 값에 팔린다라는 게 소통이 된다면 그걸 재료로 또 주가는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GS건설은 이익 측면에서도 높은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 주가적인 이벤트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종목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연구원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 모시고 오늘 건설주에 관련된 아주 상세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